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엄 선포를 전후해 직권을 남용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담당 판사의 고민이 깊을 듯한데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목임 기자, 지금 영장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구속영장 신문은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이 길어지자 이례적으로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휴정을 했다가 재개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신문 시작 약 10분 전 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법원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약 2,000명이 재구속은 전쟁이라며 구속 반대를 외쳤고, 길 건너에서는 반대파 수십 명이 윤석열 감옥행을 외쳤습니다. 네, 신문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에어컨이 없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린 만큼 결론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신체 검사를 거쳐 미결수 수용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는데요. 이 경우 초반 승부수를 띄운 조은석 내란특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신문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보와 검사 등 10명이 출석해 200쪽 가까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이 7명 나왔는데요. 역시 PPT 자료를 보여주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며 도망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계엄 사후문건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1, 2차 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9명 등 10명을 투입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 CCTV 화면 등이 담긴 178쪽 분량의 PPT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 7명이 PPT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진술 회유가 없었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정치인 체포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해 조태용 전 원장의 사직 강요 등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른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업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들이 180억 원을 투자한 게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인데요. 특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다며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대주주로 있던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2023년 거액의 투자 유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의혹 특검은 이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의 관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출국한 김 씨가 해외 도피 정황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법원이 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데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3년 5월 중순부터 2달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뛴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같은 건 인정하시나요?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실제 사업할 의지가 없는데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주가를 부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축사를 했던 원희룡 전 장관도 조만간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비문까지 복사해 붙인 듯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에선 대학 측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본인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른쪽이 이진숙 후보자가 2009년 대한건축학회에 낸 야간 경관 조명에 관한 논문, 왼쪽이 5달 전 제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사례 조사 대상과 사진이 동일합니다. 일부 글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않았으며라고 잘못 쓴 비문까지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논문도 표와 수식까지 제자 논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 글자를 영문으로 오타를 낸 부분 정도만 다릅니다. 제자 베끼기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논문이 10편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재직 중인 충남대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복사 붙이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이 후보자는 한국세체학회장을 지낸 2016에서 2017년 해당 학회에서 4차례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회장이 셀프 수상을 하는 건 이례적이고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게 학계의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은 아니라며 낙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여사 석박사 논문을 검증했던 14개 교수와 학술단체의 모임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여기에 참여한 교수 일부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과거 전문가들이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며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장관 후보자 가운데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분들이 여럿인데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농업계획서에는 직업란에 자영이란 글씨가 자필로 적혀 있는데 한 후보자는 당시 네이버 이사였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옥수수와 깻잎 등이 햇살을 받으며 자랍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이 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사들인 땅은 이 경작지와 뒤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까지 1670제곱미터, 약 500평 규모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한 후보자가 낸 계획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직업란에 자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한 후보자는 이곳에서 40km 넘게 떨어진 네이버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경을 하겠다며 노동력은 본인 70, 일부 고용 30으로 적었는데 주민들은 한 후보자가 오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하고 농사지다고 그랬어요. 한성숙 씨는 아니 네이버 들어가서부터는 가끔 오지 않았어요.
허위 농업계획서를 낼 경우 취득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부분들은 장관 결격 사유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심판하시리라 보여집니다. 한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주택엔 12년째 동생이 주소를 두고 있는데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 측은 관련 질의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계속해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국무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주의 조치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결과에도 국무회의와 개인 SNS 계정으로 정치적 입장 표명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에 대한 자체안을 만들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발언을 하려는 이 위원장을 직접 제지하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방통위 5인 체제가 조속히 구성돼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소심파 검사로 불리는 안미영 검사가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수사와 인사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의 대표적 수혜자로 꼽히는 임 검사장을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안미영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권성동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순환 검찰총장님을 만나고 오셨고요. 제게 내려진 지시는 내일 불구속으로 기소하라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을 받고 소심파 검사로 분류되는 안 검사가 오늘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성과가 아닌 특정 정당의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올 때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친여 성향인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한 걸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임 검사장에 대한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는 이뿐이 아닙니다. 한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은 본인이 그리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발빠르게 새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전국으로 넘어가기 전 한 달 조금 넘는 짧은 시간에 당 체질을 바꿔야 할 중책을 맡긴 건데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변정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한 배경을 중도보수와 경제통이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안철수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좌초위기에 처한 혁신과제를 맡게 된 윤희숙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당을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은 혁신의 주체인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도 2차례 정도로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도부의 전권 부여에 대해선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고 안 의원이 주장한 인적 청산 방식엔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중순으로 정해질 경우 단기간 안에 혁신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윤 위원장은 압축적이고 빠른 혁신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가칭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대북 제재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방송 3법 처리에서 시작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논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조치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불편한 동거 속에 왜 이런 조치가 나왔고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담긴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표면적인 이유는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 관련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말하면서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이 다소 모호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뜻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같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 위원장과 계속해서 국무회의를 같이 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들을 대부분 발표한 장관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과거 정부 사람들을 참여시켜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소위 군기 잡는 모습도 보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유임까지 됐죠. 반면 이 위원장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선 거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불편한 동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날을 세우거나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나 금융위원장 등의 배석은 국무회의 규칙에 규정돼 있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달리 배석 규정에 없는 방통위원장은 의장, 즉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거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남이 하면 적폐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네. 자, 이제 야당 상황 한번 보죠. 국민의힘이 윤희숙 혁신위원회 띄우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잘 될까요? 네, 윤 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인 황우여 선관위원장까지 확정을 했으니 8월 전당대회도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예상 날짜가 8월 19일이니까 이제 40일쯤 남은 건데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안을 내놔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못을 박아두는 게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이 이르면 열흘에서 20일 안에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요. 윤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2차례 당원 투표까지 하기엔 상당히 빠듯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윤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주체가 당원이다. 유독 당원을 강조하는데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지도부가 결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를 모으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전당원 투표 같은 절차가 최종 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역 의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 아주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대 내지는 지지 전혀 받지 못할 것 같네요. 이번에라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부자니까 연 13조 원, 지금보다 9배 넘게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 추가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먼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내각회의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한국으로 화제를 돌리더니 2만 8천 명 규모인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 언급합니다.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You know, that's a hug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m. That's tremendous amount. That's like having a cit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재건해줬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1조 4천억 원보다 9배 넘게 인상된 금액입니다. Whole country.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한국에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가 이를 깎아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요구 금액인 분담금 50억 달러를 부풀린 데다 바이든 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던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품목별 관세 확대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의약품의 200%, 구리의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give people about a year and a half to come in,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be tariffed. If they have to bring the pharmaceuticals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be tariffed at a very, very high rate, like 200%. 경제의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관세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잇따른 트럼프의 청구서에 우리 정부 속내도 복잡한 듯 보입니다.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았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우리 측의 보관이 뭔지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위성락 실장이 방미 결과를 브리핑한 걸로 알려졌는데 협상에 진전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오후 6시쯤 귀국을 했는데요. 곧장 이곳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와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 실장 미국 현지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앨리스 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등을 만났다. 이런 사실도 같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통상과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이 망라돼 있다면서 패키지로 종합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포함된 관세, 비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보면 다르게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루비오 장관도 서한은 모든 나라에 일괄 발송된 거라며 협의 기간 내에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선 국방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국방비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식으로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은 촉박하고 다룰 의제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네요. 그만큼 한미 정상들이 빨리 만나야 할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 여기 출입기자들도 관심이었는데요. 위성락 실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런 사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측은 관세 협상 전에는 정상 간 회담도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달 안 정상회담을 목표로 했던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종속 외교 논란을 빚었던 전 정부 방식은 지양한다면서 상호 윈윈 가능한 국익 외교가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속한 회담도 중요하지만 국익 확보가 더 큰 전제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36도, 전북 정읍의 기온은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맹렬한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벌써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한낮의 시장 골목.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후 4시 1분 시장 입구 앞 온도는 벌써 37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 요리를 하는 먹자골목 안쪽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때문에 음식점엔 손님이 없고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들만 문전성시입니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더워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거 샀는데 별로 안 시원해요. 어제 오후 수도권에 기습폭우가 내렸지만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오히려 한증막 같은 효과만 냈습니다. 오늘 서울 36도, 전북 정읍 37.8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벌써 1,200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2.5배나 많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고온도 신기록이 나온 어제 하루에만 238명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200명을 넘은 건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힘들죠.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이래다가 다 간간히 뭐 여기저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동풍에 의한 극한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낮 기온 40도, 밤 기온도 30도 이상인 여름이 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더 뜨거운 현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길에 맞서는 소방관, 그리고 달궈진 도로 위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황재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긴급 출동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여러 대가 소방서를 빠져나옵니다. 서둘러 올라탄 소방대원들은 출동하는 차 안에서 익숙한 듯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헬멧과 산소통까지 착용합니다. 필수 장비들만 20kg이 넘는데 문제는 무게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화복을 입고 밖에서 10분 정도 있어봤는데요. 방화복 안쪽 옷은 흠뻑 젖었고 온도는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외부 온도 35도에 비해 10도가 더 높습니다. 방화복은 필수 안전장비긴 하지만 화재 현장에 열기까지 더해지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50도 정도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하면서 되게 인지력도 떨어지게 되고 정신력도 희미하게 돼서 한낮 떼역볕이 그대로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루 4시간씩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타는 듯한 직사광선과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5가지 무질서 행위 중 꼬리 물기, 끼어들기 단속은 더운 날씨에 힘이 들지만 현재 집중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40도 가까운 찜통 더위를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제품들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손 선풍기는 물론이고 더위와 습기를 모두 잡아주는 옷과 이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한낮 야외에 주차된 차량. 순식간에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석을 깐 뒤 사람이 착석하자 내장된 팬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열을 식혀줍니다. 야외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휴대용 선풍기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반도체 냉각 등에 쓰이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이 좀 뜨거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시원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시하고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고 지금 현재 3차 리오더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목 부위 열감을 낮춰 체감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넥쿨러부터 찬바람이 나오는 조끼까지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열 전도 현상을 이용한 냉감 원단으로 된 용품도 인기입니다. 냉감 소재로 된 침구류에 사람이 들어가면 40초 뒤 온도가 6도가량 떨어집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이달 들어 휴대용 여름 가전 판매량은 400% 넘게 늘어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시원한 게 없을까 저절로 눈이 가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다슬기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하천에서 직접 잡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심지어 그물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싹쓸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양의 임천. 긴 옷에 모자를 쓴 사람들이 물속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 채취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무색합니다. 예. 한 남성은 하천 바닥을 그물로 쓸어가며 다슬기를 잡습니다. 어구를 사용해 잡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cm 미만의 다슬기까지 싹쓸이합니다. 씨가 말랐죠. 거의 다슬기 안 보인다고 봐야죠. 불법으로 그걸로 싹 끌고 가면 작은 것까지 다 끌고 갔으니까 거의 다슬기 흔적조차도 없죠. 익수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물까지 이용해 다슬기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기 크기 3만 원, 4만 원 이랬는데 앉아 올라간 게 5만 원이라. 다슬기는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집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귀한 몸값이 된 다슬기를 잡으려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는 80대가 익사하는 등 올해만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물로 다슬기를 잡은 남성을 내수면 어법 위반 혐의로 뒤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낮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몸을 긁고 횡설수설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거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젖히기를 반복하고 팔을 긁고 허공에 손짓도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지만 남성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횡설수설만 늘어놓습니다.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와서도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던 이 남성의 소변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다. 이상하다는 취지의 신고였죠. 마약에 취한 남성이 앉아있던 곳은 초등학교에서 60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이 마약에 취한 사람이 학교 근처에 배회할 수가 있죠. 철저한 예방 순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마약 투약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교육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 유명 방문 교육 업체가 1년치 선결제를 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와 강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이낙원 기자입니다. 부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몇 해 전부터 방문미술교육업체 G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3달 전 G사가 1년치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의심 없이 두 아이의 내년도 수업료까지 총 5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하시면 내년 거 인상 안 되고 우회 금액으로 해드릴 거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강사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고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자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업 지속할 의사가 없고 얼마 남은 돈 얼마 선결제 얼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금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가르치던 강사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월급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5달쯤부터 입원을 하신다고 월급을 주실 수 없다고. 학부모 C씨도 내년 6월 교육비까지 200만 원가량을 G사에 냈는데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전화 통화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페만 검색해서 보니까 6월 5일자로 폐업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였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인천, 부천 지역 맘카페에 줄을 잇고 100명 가까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추산된 피해 금액만 1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모두 잠적한 상황. 저희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미술학원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경찰은 G사 관련 고소장 40여 건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전 냉동 보관해 오던 배아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씨는 전 남편이 임신을 반대했다고도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어떤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시영 씨는 지난 3월에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SNS로 이혼 전 시험관 시술을 위해 만들어뒀던 배아로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보관해둔 배아의 폐기 시한인 5년이 도래했고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전 남편이 이 임신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무게를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오늘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모 한쪽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윤리법 24조에 따르면 배아를 만들기 위해 난자와 정자를 채취할 때 부모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된 배아를 이식할 때는 따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시영 씨는 생명윤리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법률이 좀 미비해요.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게 없어요. 이시영 씨가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양육의 의무가 생깁니까? 네, 아이의 생부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시영 씨 전 남편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DNA 검사 같은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고요. 태어날 아이는 재산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에 생부는 향후에 그 의무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친권과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권리도 생깁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전 부인 혼자만의 결정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건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윤리법에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자 채취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아를 이식할 때도 법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이식에 동의한다까지는 볼 수 없지 않을까.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책임을 묻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1992년 미국 테네시주 법원은 전 부인이 자신과 만든 냉동 배아로 임신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7년에 애리조나주 법원도 전 남편이 원치 않는 배아 이식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배아를 잠재적으로 사람이 될 존재로 보고 제3자에게 기증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수정된 배아를 폐기하는 것도 또
동의 없이 아버지가 된 사람한테도 책임을 지라는 것도 좀 무겁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도를 좀 섬세하게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쪽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을 우리 정부가 오늘 오전 북측 해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측 통보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송환 조치에 나선 건데요. 북한은 NLL 인근에 경비정을 보내 주민들을 인수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남북한 대화가 다시 이어질지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부 인도에 따라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건 오늘 오전 8시 56분입니다. 목선은 약 30분 뒤 NLL 북쪽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 경비정과 예인용 추정 선박 등 두 척과 접촉해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송환단 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정부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송환이 북한 주민 전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임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송환까지 넉 달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를 통해 송환 계획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가 통보한 일시와 장소에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측이 송환 장소에 나타난 걸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남 전략 또는 대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북한이 두 관계 선언하고 남북 간 관계를 많이 단절했잖아요. 통일부 관계자 역시 이번 송환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북한 주민 송환과 대북 확성기 중단 같은 대북 유화 제스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1년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를 30여 년 만에 격상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통일이란 표현을 빼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991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기본 합의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받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를 협정으로 한 단계 격상하고 비준을 받아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본격 추진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에선 기존과 달리 협정문에 통일 단어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통일부 명칭 변경처럼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자칫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따르는 거냐는 반발과 함께 성급한 낙관론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걸요. 우리 헌법, 지금까지 기존의 남북관계 합의서 정신, 이 모든 것이 다 내포돼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모두 통일이 포함된 만큼 정부가 통일을 제외한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경우 야당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폭염이 시작된 유럽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리스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 아테네 유적지를 일시 폐쇄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까지 번졌습니다. 더위로 숨진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곧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현지 시간 8일 그리스 정부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대 신전으로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최고 42도에 이르는 기록적 폭염에 관광객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전날엔 낮 시간대 음식 배달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We actually saw one man up there who had passed out because of the heat and they had to get the medics in. So yeah, it's very, very hot at the moment. 파란 하늘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프랑스 마르세유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까지 났습니다. 차량 화재에서 시작된 불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 확산된 겁니다. 마르세유 공항은 폐쇄됐고 철도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47도까지 치솟았던 스페인도 이젠 곳곳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emperaturas muy altas, humedades relativas bajas y esto es lo que nos ha llevado a este escenario. 폴란드에선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의 가뭄에 식수 공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t 12 European cities, there are estimated to be that 2,300 people have died during that heat wave.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2, 3도만 상승해도 수천 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큰 긴팔 원숭이 시아망은 목을 부풀려 열대우림을 뒤흔드는 소리를 냅니다. 시아망이 여긴 우리 구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나 포식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부풀리기와 큰 소리로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동물만 그런 건 아닙니다. Harvard Medical School, top of your class. 하버드 의대의 수석 졸업이라니 학장도 일단 한 수 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위조를 해서라도 경력을 부풀리려는 유혹을 받고 점차 중독됩니다. Brenda, you love me, right? I'm not a doctor. I never went to medical school.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실적 최우위를 위한 논문 쪼개기와 가로채기, 연구윤리에 크게 금이 가는 의혹들이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 논문에 10m 정도로 쓴 걸 이 후보자가 10m WJD도 이렇게 썼습니다. 급하게 베끼다 오타를 냈고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게 10개 이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국립대 총장까지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본인은 총장 검증 과정에서 다 해소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장관에 앞서 스승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답을 할 때입니다. 지난 20년간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4명은 모두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면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진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처럼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말했듯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교육받습니다. 존재 자체가 논란인 분에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7월 9일 윤정우 앵커 칼럼, 스승의 길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6도, 광명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부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로 서쪽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서쪽 지역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